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란입니다. 오늘 기장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세미나와 학회에서의 발표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그 서비스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로 쓰시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라고 하는 병행 표기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놓았던 그 자료에서는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이 살던 곳이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룹홈과 같은 자가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런 그 주거 지원을 비롯해서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및 독립적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학자들이나 더 다른 나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영득 선생님께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지향해 온 슬로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지역사회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취약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영덕 교수님께서는 공동체가 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의 개념을 보시면은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합 돌봄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존엄을 지키면서 그 사람다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서 가장 많은 그 시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영국의 1990년 법에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를 노령이나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자택 또는 지역의 가정적인 시설에서 그룹홈과 같은 곳이죠. 가능한 독립적인 통상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원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김영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상적인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국의 90년법에서는 그러려면은 이 재가복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간보호, 뭐 주거보호, 그룹홈, 또 우리가 흔히 이게 통합돌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요양원, 생활시설, 장기 입원까지의 폭넓은 케어 체제를 필요로 한다. 또 비공식적인 케어의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1990년 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재가복지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재가복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시설 요양은 더 나아가서 장기 입원에 이르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쭉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우리나라는 가족에 의한 케어가 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럼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비로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건 이제 노인에 그 한정됐습니다만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어떤 그 공동의 책무를 가지고 케어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8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를 사회에 의한 케어라고 한다면은 2018년은 정부가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을 그 표방한 해이죠. 이때부터가 이제 지역에 의한 케어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족에 의한 케어는 당연히 비공식적인 그 자원들끼리의 상호부조라고 할 수가 있고 사회에 의한 케어에서도 상호부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의한 케어에서도 역시 상호부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호부조인데 사실은 이 상호부조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 의한 케어 시대에서는 이루어져 가족에 의한 케어가 이루어졌던 시대에서는 상호부조라고는 하지만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야말로 비공식적인 자원들의 선의에 의한 혹은 뭐 의무에 의한 이런 그 케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호부조였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그 단계에 있는 그 사회에 의한 케어 시대의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성을 원리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뭐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양보험료를 지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호부조, 공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가온 이미 만난 지역에 의한 케어 시대의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노인 케어든 장애인 케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수적인 증가도 있고 또 어떤 질적인 어떤 그런 그 변화도 있고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어떤 그 일부의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장기요양 보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지금 그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노인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인들이 전부 케어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뭐 끝간데까지 다 올리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선의에 의한 이웃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의 도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가 되어버린 그런 그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의한 케어 시대의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더 이상 선의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의가 아니라 이 주민들의 공동체를 통한 이 상호 구조를 뭔가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제도로서 하나의 체계로서 마련하는 것이 이게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부양 의식이 뭐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굉장히 자주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2년과 2018년만을 비교를 해도 사실 2002년만 해도 부모 부양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불과 한 뭐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부모 부양은 사회가 하거나 혹은 스스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가족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70% 이상이 되었던 비율에서 이제는 20%도 되지 않는 이런 비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고 해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노인 부양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그 공적인 책임만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의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많은 외국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그리고 그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케어의 그 개념을 종합해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인 거죠. 하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지역사회 그 어떤 기반의 서비스를 해온 것은 뭐 그전에도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격적으로는 아무래도 200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그 긴 사회복지 그 서비스의 역사에서 실제로 커뮤니티 베이스가 되었던 그 역사는 굉장히 짧다는 거죠. 또 그 이전에는 거의가 생활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를 해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역사회의 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의 내용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뭐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욕구에 대응해 왔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구에 대응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며칠 전에 있었던 발달장애인 노숙인이 엄마가 그 사망한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 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곳이 없었고 또 지역사회도 그것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우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왔고 그 기준은 사실상 지금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많이 사실상 욕구 대응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의 서비스는 아직도 여전히 음, 욕구 대응이라기보다는 빈곤 대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통합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계속 통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는 것인지 상대는 통합할 의사가 없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통합을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든지 그 어려움이 지역사회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의료나 복지, 케어 부분의 분절을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서 케어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의료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주거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런 욕구들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행정의 편의상 이 한 사람의 욕구를 분절하는 거죠. 각각이 분절해서 잘라서 마치 그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비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통합 서비스가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그 욕구를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연구자들이나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근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것도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정착이 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에 기반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아니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도 사실 욕구에 기반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경제적 그 기반, 빈곤 기반의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서비스를 받는 분하고 받지 못하는 분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케어를 제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 돌보지도 않는 그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더 사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돌봄을 못 받고 그분보다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더 낫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돌봄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욕구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두면은 그분들이 상태가 악화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하게 되고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편입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또 보험료를 지불하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욕구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어떤 그 태생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간보호소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방문 서비스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그 정시성의 원칙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있는 그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그 주말에 돌봄을 못 받았던 노인이 음, 월요일이 되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그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주말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융통성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면은 뭐 요양원을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그 병원을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이런 거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음. 대표적인 것이 뭐 주간보호 서비스의 성령 시간 같은 그런 것들이죠. 왜 주간보호 서비스는 꼭 9시부터 4시여야 되느냐는 거죠.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이 9시에까지는 노인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족들이 5시 이전에는 4시 이전에는 노인을 다시 받기 위해서 집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 가족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면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커뮤니티 케어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계조로 나누어서 주간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정 서비스인 야간 보호 서비스를 실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일은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그 여러분들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경로식당 서비스 같은 거, 그 식사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도 주말이 되면은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뭐죠? 대체식량, 대체식품을 그 전달을 할 때도 보니까, 딱 6일치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7일 밥을 먹는데,
왜 노인들은 6일치 식량을 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경로식당이 6일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상황에서도 6일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융통성이 좀 그 떨어지는 그런 거 서비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원칙은 지근거리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근거리에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 보통 이제 서양에서의 그 커뮤니티 케어의 원칙은 뭐 이제 가족들하고의 거리 같은 이런 것들이 뭐 구기 쉽지 않은 그런 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장 같은 곳에서 또 이제 그 농어촌을 끼고 있는 이런 그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 시설의 대부분은 아마 모여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그 지역적인 편차도 굉장히 커뮤니티 케어를 그 방해하는 그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시설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는 작은 시설을 소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제공을 하고 그 설립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돌봄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메뉴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선택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구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메뉴가 좀 빈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좀 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다. 나 집에서 충분하게 좀 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방문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방문 간호 같은 부분들도 어떤 경영상의 어떤 그런 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이 많이 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그 불안을 느끼는 노인들이 쉽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돌봄 서비스의 메뉴가 좀 그 풍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뭐 부산형 그 돌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그래서 핵심 내용은 지금 이제 그동안 시군구 중심으로 큰 단위로 제공을 했던 그 돌봄 서비스를 읍면동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읍면동에서 이제 사료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시군구 중심에서 그 희망복지지원단이 그 하나의 그 단위로 해서 사례 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읍면동에 맞춤 돌봄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커뮤니티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퇴원 계획입니다. 일반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양병원 특히 이런 거 장기 입원자들이 사실상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지만은 이런 그 어떤 치료 목적의 치료적인 욕구 때문에 병원에 있다라기보다는 뭐 집에 가면은 뭐 죽이라도 끓여줄 사람이 없다라든지 또는 집 자체가 뭐 춥곳 없다라든지 집 자체가 뭐 턱이 많고 뭐 계단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그 계속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또 집에 퇴원을 했지만 또 집이 불편하니까 또 입원을 하고 하는 이런 회전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런 그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런 사회적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분들은 지역 사회에서 이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그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지 않도록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계획을 세우면은 이 퇴원 계획은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사회적 입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또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읍면동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로 연계를 하는 이런 뭐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향후에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읍면동으로 읍면동과 이것이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와 이것을 연계할 것인지 하는 것은 어, 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케어 회의를 설치를 하고 통합 사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이죠. 사실은 이름을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지를 않았을 따름인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뭐 사례관리 분과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회의도 했었고 또는 뭐 그것하고 상관없이 또 뭐 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케어 회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여기에 이제 통합 사례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불필요한 입원 입소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건과 복지와 의료와 주거가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런 그 연계가 원활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의료 연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 분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서비스 분절은 어디에서 있느냐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뭐 보건복지 서비스가 분절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그 이제 내용을 더 좀 파헤쳐 보면은 이 분절의 내용이 첫째는 이제 제도간 분절입니다. 이 제도간 분절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마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같은 노인 서비스이지만은 장기요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시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실은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 방식도 다르고 제공하는 뭐 그 주체도 다르고 운영의 주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같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케어이지만은 이것이 분절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간 분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건소하고 복지행정은 똑같은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똑같은 공무원 조직이지만은 한쪽은 주로 간호사분들이고 한쪽은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종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어떤 행정이지만은 여기에도 좀 분절이 있어요. 분절이 있고 이거를 이제 민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어떤 다차원 분절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이지만은 공무원이냐 민간이냐가 다르고 간호사이지만은 공무원이냐 민간이냐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조직 간의 분절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 간에도 분절이 있습니다. 지역 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그 이용시설이 이제 대부분 들어서고 또 뭐 또 노인 장기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경영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뜨문뜨문 있는 이런 그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욕구가 있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사실은 이런 그 돌봄 서비스에서 굉장히 그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야 간 분절은 뭐 아까 의료와 보건과 또 복지와 뭐 또 요양과 그리고 주거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부 토막토막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제 우리 이게 사실 종으로 우리 횡으로 전부 손을 맞잡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전부 맞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종으로 전부 다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인 거고 그럼 이것만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분들하고도 분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서비스를 현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분에게 분들과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일부의 전문직이라든지 혹은 어떤 행정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협조가 없이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분절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이거는 언젠가는 지금 닥쳐올 내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곧 내가 미래 이용자이다. 음, 곧 미래 내 부모의 문제다.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곧 내 일이 되는 거다. 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런 그 공동체를 통한 통합 돌봄의 어떤 그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박세경의 연구에서 보면은 뭐 36.8%가 이중 또는 삼중의 복합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이중 삼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시립북부병원의 내부 자료인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한 80%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80%가 됐지만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60%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의료하고 복지가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당연하죠. 90%가 넘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수준의 통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연계이고 또 하나는 조정이고 통합인데 이 사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봤지만은 실패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맨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연계나 조정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어떤 통합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에서는 연락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는 거죠. 연락만이라도 잘하면. 근데 우리 어떤 서비스, 어떤 클라이언트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일이 아니고, 행정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혹은 뭐, 어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나, 혹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혹은 뭐, 건강가정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만이라도 열심히 잘 해주면은 얼마든지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조정의 단계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진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례 관리를 하는 측면이 바로 여기 조정적인 이런 통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학제의 전문가가 팀으로 실제로 뭐 같은 조직에 속하지 않다 하더라 해도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같이 사정을 하고 같이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활동들,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조정적인 어떤 통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통일된 서류 양식을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사실 그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쓰는 양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쓰는 양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례 관리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기관에서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복지관하고는 달라서라든지 혹은 우리는 뭐 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포괄적인 진단과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실천의 그 과정이나 원리는 어떤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단지
각 그 개별 기관들의 중앙에서 사례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뭐 사정 시트라든지 뭐그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다 지역사회로 뿌려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러 개의 사례 관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이제 그 통일된 서류 양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뭐 행정에서만이라도 통일된 서류 양식을 한 명의 그 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보건과 복지 행정이 동시에 개입을 할 때는 통일된 서류 양식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의 메인이 되겠습니다. 기장에서 OK 돌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 샐 틈 없는 케어의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고 하면서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럼 지역사회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즉 우리가 물 샐 틈 없는 케어를 해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던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 사례도 결국 물이 샌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 샌 게 물이 너무 지금 자주 새고 있잖아요. 아동복지에서도 아동학대 케이스가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었던 이 부모들이 정말 어디 그냥 오지에 가가지고 애를 때리면서 그냥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런 사례들이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개입을 했었고 행정에서 알고 있었고 누군가가 신고도 했었고 이런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동이 사망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물이 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역사회에서 미발견,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발견된 거죠. 발견되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발견인 거죠. 고통받는 주민인데 제가 이거를 사각지대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지대하고 발견이 되어서 비로소 사각지대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각지대하고는 사실상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디서 물이 새느냐 그러면은 만성질환의 퇴원 환자의 지역 방치에서도 물이 셉니다. 즉 아까 이거 퇴원 환자들하고 읍면동이 그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면서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또 그 재임원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말하자면 단디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 방치된다는 거죠. 우리 누구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요양병원에서 누군가가 퇴원했어요.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혼자서 또 혹은 가족들과 고군분투 지역사회에서 또 얼마간 살다가 다시 또 재입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만성질환의 퇴원 환자의 지역방치라고 하는 건도 여기서도 물이 샌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또 뭐 노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례관리를 실패함으로써 어, 알게 모르게 여기서 이제 물이 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송파 세모녀 그 자살 사건 이후에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재원도 많이 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그, 그 정책 이후에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사각지대 중에서 정말 아무도 몰랐던 지금까지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던 그 사례들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80%는 사각지대 발굴이라고는 했지만 이분이 원래 알고 있었던 분이지만은 이런 욕구도 있었네? 라고 하는 거였어요. 80%는 전부 우리 리스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방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독거노인 방문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독거노인은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가장 그 불안한 대상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꼼꼼하게 더 이 분들을 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뭐 항상 그 매스컴을 매서 떠드는 그런 그 사각지대의 그 대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 밖에 있어요. 언제나 리스트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도 전문직도 심지어 자원봉사자들도 이 리스트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이게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내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모두가 갖고 있는 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뭐 김장 나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 김장 나눔 리스트, 그다음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김장 나눔 리스트, 그다음 자원봉사 단체, 뭐 청년회 있어, 혹은 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전부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 그대로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 기르면서 정말 그 반찬비가 부족한 이런 가정에 이런 가정에는 김치가 제공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좀 그 집착을 버리고 밖을 보라는 거죠. 뭐 밖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밖이 어디냐. 저는 어, 복지관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하고 해서 복지관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제공받던 많은 노인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도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으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복지관이 프로그램 하는 곳이 됐었죠. 원래는 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 곳인데 복지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곳처럼 그렇게 이제 그 좀 변질돼 갔던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둘러보지 않았던 클라이언트들을 방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가 지역사회의 어떤 그 본질을 다시 되돌아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좀 그 다니면서 예를 들면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 슈퍼 같은 데서 그걸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혹시 조금 신경 쓰이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찾겠어요? 동네 마트인 거죠. 동네 마트에서 늘 술만 사가는 분이 있는지, 그분이 혼자 사는지, 혹은 아이들이 와서 늘 인스턴트 식품을 사가지는데 부모가 굉장히 바쁘다든지 뭐 이런 그 상황인지, 혹은 지역사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텔입니다. 아, 모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여행자들이 뭐 이제 뭐 묵어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 모텔에서 장기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기 숙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연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이 모텔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가 모텔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족 단위의 장기 숙박이 있는지, 혹은 뭐 가족 단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혼자지만, 혼자지만은, 일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또 집을 얻어서 나갈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이런 그 모텔이나 이런 그 여관업 뭐 협회하고 조금 제휴를 해서, 이런 사실 모텔 이후, 모텔 당하면, 모텔 돈도 비용도 낼 돈이 없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금 지역사회에서 이런 쪽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만 가지고는 평생 가도 사각지대 발굴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처럼 읍면동 케어 창구, 맞춤형 돌봄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여러 복지기관들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맨 아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런 거 협력 시스템을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바로 OK 돌봄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실효성 있는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도 다 이걸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특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에 있는 사례관리 분과 같은 데서 이제 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의 참여를 이제 통보를 하고 이래서 이제 모여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 분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은 다 가기는 하지만은 거기 가서 굉장히 숫자도 너무 많아요. 숫자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 좀 떨어지고 좀 이게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를 좀 실효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거기에 사례를 낸 사람은 여기 사례를 내기 잘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의 충지를 모아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내가 못했던 내가 나의 서비스 계획표 공백을 이 회의에 오니까 메꿔주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발전을 해 나가면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적인 케이스가 감소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케어 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 자체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배울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배울 것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도 된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 오니까 실제로 사례관리의 실무를 배울 수가 있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배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는 지금 중진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들, 간호사들 분들이 사례 관리에 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교육적인 슈퍼비전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신참들이 오면은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기관을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경력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부장이 오고, 어떤 곳에서는 엊그제 입사한 신참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을 대표해서 발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그 주저가 된다든지 이런 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분은 이걸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6개월 차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 기관을 대표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회의는 발표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흘러가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느 그 시에서 이제 그 사례관리 컨설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례를 좀 그 제출을 하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간 사례관리 뭐 강의도 하고 사례관리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사례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가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학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의 이번 달에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지도를 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히 나만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네트워크 회의에서 이제 자꾸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맨날 종합복지관만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사례가 편중이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폭도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학습의 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이면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5년, 10년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 지역의 소중한 복지 케어의 역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맞게 참여기간을, 참여기 아닙니다. 참여기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문제를 다룬다. 아동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굳이 노인복지관이 꼭 장애인복지관이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사기관에서는 그 주제에 맞게 참여기간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수 참여기간은 항상 있겠죠.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뭐 정신건강 쪽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의 필수 기관들, 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곳이죠. 이런 필수 기관들은 정해져야 되지만은 주제하고 상관없이 항상 모든 기관들이 다 모인다라고 하면은 그 모인 기관에서는 당연히 그 주제와 상관없는 기관은 당연히 좀 그 참여도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 이거 조금 많이 글자가 좀 많이 잘렸습니다만은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 개별 기관에서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의 자원과 관련된 문제 욕구는 있는데 자원이 없어요. 욕구는 있는데 자원이 융통성이 없어요. 욕구는 있는데 자원이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을 하고 이거를 지역사회 복지계획 안에 이제 편성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고 또 자원을 융통성 있게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효성 있는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서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 자조라든지 상호부조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가? 모두가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자조와 상호부조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의에 의해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는 지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근데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하는 사각지대가 오늘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역사회에서의 그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통합돌봄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한 이웃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부조를 도모할 거냐. 사실 앞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옆집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그 아파트 생활에서 어떻게 상호부조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빈곤층이 증가하게 하고 있고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의 돌봄로 등은 굉장히 이제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 3,509개의 읍면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3,509개 읍면동을 또 거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창구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고 일본은 현재 5,020개의 지역 포괄 케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역할은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일본은 민간에서 주로 지역 포괄 케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그러면 이 지역 포괄 케어 센터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하는 역할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센터가 물론 이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기는 하지만은 이건 못지않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조직과 유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거를 읍면동에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3,509개를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역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왔죠.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서비스의 기준은 단위는 이제 읍면동으로 이미 내려갔습니다. 이미 내려갔는데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합해도 5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복지관의 인력을 읍면동으로 쪼개서 이 역할을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시범사업의 그 계획서 단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시군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복지관 인력을 쪼개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뭐 사례관리도 협조를 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도 협조를 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복지관의 인력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도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누가 이 공동체를 조직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일수록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게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2016년에 이게 그 초판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나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 붕괴와 소생이라고 하는 건데 볼링 하는 거 하고 이 사회적 커뮤니티 붕괴와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되죠. 그래서 뒤를 보시면은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미시간주에 사는 앤디 보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볼링을 치는 사람인데 이 볼링의 그 지역 리그에서 그 램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는데 우연히 이 사람이 콩팥 이식 대기 리스트에 실려 있었어요. 그 자기하고 만나가지고 볼링도 치고 그래서 뭐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름 정도는 알게 된 그런 사람인데 우연히 이 사람이 콩팥 이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같은 지역 리그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내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신장 하나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 일면식이 없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유대라고 하는 것을 지역 사회에서의 유대의 하나의 그 상징과 같은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그래서 이 저자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미국을 굉장히 그 지탱해 왔었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간 굉장히 이것이 그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호회입니다. 호회. 호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것인 거죠.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호회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즉 내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은 이것은 내가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나에게도 이것이 이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혜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세대별로 모두 다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감소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분석이 더 사실은 저 재미있는데요. 이런 다른 역사학자가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 자발적인 결사 이런 공동체가 이게 쇠퇴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런 엘리트 조직들이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또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비영리 조직들이겠죠. 이런 비영리 조직들이 생활부터 인권에 이르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대변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애드보커시를 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커질수록 이런 그 공동체가 쇠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활동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지역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여기에 이제 그 좀 방점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조직화 네트워킹은 결국은 이런 그 공동체 쇠퇴해가는 공동체를 발굴을 하고 이것을 유지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이런 그 지역 만들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마을 만들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뭐, 마을 만들기에 또 폐해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어주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전부터 뭐 향약이라든지 개라든지 뭐 이런 품앗이라든지 이런 DNA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DNA를 다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지역 만들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 복지 행정이나 또는 그 어떤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체험이잖아요. 거기 참 괜찮더라. 그게 참 내 생각을 제대로 말을 하게끔 해주더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 힘든 일을 참 의논하면 좋겠더라. 내가 뭘 불안해하는지, 내가 뭘 걱정하는지, 정말 공감해주더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 가면은 뭐 그냥 거짓 없이 내가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가 뭘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좀 체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일단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생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죠. 뭐 이제 사실상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은 2018년 이후에 우리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이해가 또 여기에 얽혀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예전에 이미 마키아벨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